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문을 보는 시간 아침의 내일경제입니다. 먼저 주요 신문 일면 기사부터 보시죠. 동아일보인데요. 그 많은 국방 예산으로 뭘 했나. 자, 이게 어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방부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았는데 받고 나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남한 GDP는 북한의 무려 45배에 달하는데 우리는 언제까지 미국에 의존해서 국방을 책임져야 되느냐 한탄을 했다고 합니다. 바로 많은 국민들이 우리 군에게 하고 싶은 말이 아닐까 합니다. 다음 신문 보겠습니다. 자, 경향신문인데요. 박근혜 청와대 블랙리스트 파일 나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국정농단 내용 등 포함 무려 9,308건이나 또 새로운 문건이 발견됐다고 하는데요. 안봉근, 소위 말해서 문고리 3인방이라는데 안봉근 전 비서관이 근무했던 제2부속실 공유 폴더에서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도 캐도 계속 나오는군요, 뭔가. 다음 신문 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매일경제인데요. 북한 풍계리 2번, 3번 갱도 추가 핵실험 준비 완료됐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제 국정원이 국회에 보고를 했는데 6차 핵실험이 되겠죠? 추가적인 핵실험 준비가 완료된 것으로 보고 빠르면 9월 9일 정도의 핵실험을 할 수 있다. 이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다음 신문 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서울신문인데요. 군 이틀 만에 번복. 북한 발사체는 SRBM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다. 자, 당초에는 미국의 분석과 달리 방사포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방사포, 포와 미사일은 좀 다르죠? 그런데 이 방사포의 경우는 이 국제 제재를 받지 않는, UN 제재를 받지 않는 것인데 방사포로 주장해서 그동안 논란이 있었는데 어제 청와대가 번복을 해서 미사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런 얘기. 다음 신문 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중앙일보인데요. 의사가 하는 일의 70% 2030년엔 AI도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미래 직업에 대한 전망을 싣고 있는데요. 고용정보원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13년 뒤에는 기계 충격이 올 것이다. 모든 거를 다 로봇, 기계가 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직업의 29%는 로봇으로 대체가 가능하다. 그럼 인간은, 사람은 무엇을 할까요? 보니까 창의성, 공감 능력은 AI가 사람을 못 따라온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야 직업은 여전히 승승장구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놨다고 합니다. 자, 이번엔 사진 보겠습니다. 자, 이 사진은 뭔가요? 이게 뭐 영화 속 장면 같기도 한데 도로가 물로 뒤덮였습니다. 아, 보니까 지금 미국 텍사스 휴스턴 물난리가 났죠? 태풍도 오고 비가 너무 많이 퍼서 무려 760mm가 사흘 동안 왔다고 합니다. 760mm면 웬만한 나라 1년치 강수량인데 이게 사흘 동안 쏟아지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무리를 걷고 있다고 하는데 문제는 앞으로도 일주일 사이에 500mm 이상이 또 온다고 해서 비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자, 이건 뭡니까? 여기가 제주시 동문시장이라고 하는데 은갈치가 잔뜩 놓여있네요. 은갈치. 원래 갈치가 굉장히 비싸죠. 그런데 제주 은갈치가 대풍이어서 값이 무려 40%나 떨어졌다고 합니다. 올가을에는 갈치들 많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만평 보겠습니다. 자, 이건 뭡니까? 경향신문 만평인데요. 자, 황교안 전 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했었죠?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도대체 대통령 기록물은 뭘 봉인한 거야? 라고 하니까 신문에 보니까 블랙리스트 파일 또 발견. 그래서 뭘 봉인했는가 봤더니 주사제, 약제만 봉인을 했다. 이렇게 비평을 한 만평입니다. 자, 일면 기사를 쭉 훑어봤고요. 오늘 저와 함께 날카로운 분석을 해주실 네 분 모셨습니다. 자, 최양호 한국외대 초빙 교수 나오셨고요. 차명진 전 국회의원 나오셨고 최진봉 성국외대 교수, 손수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북한이 오늘 새벽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불상의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평양입니다, 이번엔.
현장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윤영 기자. 네, 2시간 전쯤 북한이 또 한 번 동해상으로 발사체를 발사하는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늘 오전 5시 57분 평양시 순안 일대에서 북태평양 해상으로 불상의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미사일의 비행거리는 2,700여 킬로미터, 최대 고도는 550여 킬로미터로 파악됐습니다. 추가 정보에 대해선 한미 양국이 공동으로 정밀 분석에 나선 상황입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추가 발사한 것은 지난 26일 강원도 기대령에서 3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사흘 만입니다. 일본의 공영방송 NHK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 정보에 대해 긴급 속보로 내보내고 있는데요. NHK는 북한 미사일이 일본 동북 지역 상공을 통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발사된 미사일이 3개로 분리돼 오전 6시 12분쯤 홋카이도 동쪽 1180km 해상에서 떨어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 주민들에겐 피난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피난 지시가 내려진 지역은 홋카이도와 아오모리, 이와테현 등입니다. 일본 영토에 떨어진 낙하물은 일단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통과한 것은 이번이 4번째라고 NHK는 설명했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군의 추가 도발에 대비해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관련 동향을 추적해 만반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북한의 중거리급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청와대도 분주한 모습입니다. 오전 7시부터 긴급 NSC가 소집됐습니다.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종락 기자. 네, 청와대 준축원입니다. 지금 자세한 내용, 오전에 굉장히 분주하게 회의도 열고 진행됐을 것 같은데 지금 네. 어떤 상태입니까? 아침 7시에 청와대에서는 긴급 NSC가 소집이 됐습니다. 긴급 국가안전보장의 NSC 상임위는 조금 전인 7시 40분에 끝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주재 전체 회의가 아닌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렸습니다. 문 대통령도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청와대는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았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북한이 중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시간은 오늘 오전 5시 57분, 청와대가 발표한 NSC 상임위 소집 시간은 6시 30분으로 비교적 신속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청와대는 안보실을 중심으로 현재 북한이 발사한 발사체와 관련해서 정밀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난 26일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지 사흘 만입니다. 청와대는 당시 방사포라고 추정한 지 이틀 만에 단거리 미사일로 수정한 바 있어 이번에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청와대는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을지훈련 기간에 따른 북한의 대응훈련으로 평가한 바 있습니다. 또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나 북핵 실험이 아닌 저강도 도발로 판단하고 이를 오히려 남북 간의 전환점으로 기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중거리급 미사일이어서 이에 따른 분석과 해석은 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는 남한을 겨냥했는데 오히려 과소평가했다는 비판이 일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체에 대한 구체적 재원과 그에 따른 청와대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준축안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자, 북한의 미사일 도발 속보를 쭉 알아봤는데요. 최영학 교수님, 그동안 사실 지난 주말서부터 북한이 무슨 발사체를 쌓은 걸 가지고 저강도, 그러니까 강도가 좀 낮은 걸 했으니까 이번엔 유화 제스처다. 그리고 뭔가 대화 국면에 대해서 북한이 준비하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왔었는데 보란 듯이 미사일을 또 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일본 상공을 지나 태평양으로 떨어졌거든요. 명백한 도발인데 우리가 너무 북한을 좀 안이하게 판단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계속 그 논조를 오늘 아침까지 갖고 온 게 남북 간의 대화 재개에 손상이 가지 않는 그런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해오신 것 같은데 오늘 아침에 완전히 그 기대는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특히 지금 정세가 다음 달에 지금 대통령이 러시아 방문해서 푸틴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을 하거든요. 그렇죠. 등등 또 EF 동북 포럼에 가셔서 시진핑이랑 만날 확률도 높고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국제 정세는 대북 제재에 관련해서는 자기의 친구들을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만나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장이 열린단 말입니다. 그런 조급함뿐만 아니라 이제는 진짜로 미국과 대화하는 데 있어서의 완전 최종 관문은 이런
장거리 미사일의 완성이다는 그런 의지를 보여준 걸로 보여지고요. 예. 지금 이제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대화냐, 뭐 진짜 손상이 되는 거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과연 지금 9월달, 10월달 또 유엔도 방문하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등등의 어떤 스탠스로 갖고 갈 것인가를 NSC로부터 해서 잡아야 됩니다. 지금 뭐 정밀 분석할 거 다 미국에서 다 해준 거 그거는 자료 갖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1, 2주간이 되지 않겠느냐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북한의 도발과 관련된 기사 추가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요. 중앙일보 기사인데요. 국정원, 북한, 풍계리 2번, 3번 갱도서 핵실험 준비 완료. 방금 전에 일면 기사 봤던 내용과 흡사한데요.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정원이 보고를 했습니다. 4번 갱도서 굴착공사 준비가 포착이 됐다. 그래서 9월 9일 추가 발사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어제 국회에 보고를 했답니다. 자, 이렇게 국회 보고가 있는 상황에서 오늘 새벽 미사일 도발을 한 겁니다. 자, 어제 국회 보고 내용 어떤 내용인지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보겠습니다. 국정원은 풍계리 핵실험장 상황과 관련해서 2, 3번 갱도에서 핵실험을 위한 준비가 완료된 상태이며 김정은의 핵 자신감으로 인해 당분간은 남북관계에서 진통이 예상된다고 전망했습니다. 자, 지금 여러 가지 상황 봤는데 추가 기사 하나 더 보죠. 여기 보면 10월까지 상황 잘 관리한다면 비핵화 대화 외교 공간이 생길 것이다. 누가 한 말이냐면요. 강경화 외교장관이 어제 한 말입니다. 취임한 뒤에 첫 언론 브리핑에 나서서 직접 설명을 했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북 독자 제재 사실상 보류키로 한 것이다. 이런 평가되는데 이건 어제 상황이었습니다. 하루가 지난 지금 오늘 오전은 상황이 아주 급변했죠. 자, 차명진 의원님. 저희가 어제 기사 그리고 방금 들어온 속보에 오늘 아침 기사까지 봤는데 상황이 많이 달라진 듯합니다. 그렇죠. 지금 오늘 아침까지의 정부의 태도 이것이 바로 오늘 새벽 5시 35분에 북한이 중거리 미사일을 쏘므로써 사실상 현실적으로 다시 재검토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준 겁니다. 어제 외교장, 강경화 외교장관이 말한 10월 정도까지는 뭔가 공간이 열릴 것이다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이것도 만만치가 않게 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는 전반적으로 북핵을 어떤 현 상태에서 더 진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일정하게 좀 저강도 안팎을 국제적으로 하고 그 틈을 어떤 타서 우리 한국만 독특하게 이제 대화로서 설득해 나가는 그런 프로세스를 지금 설정하고 있는데 북한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여러 가지로 못마땅한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인내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북한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우위에 선 어떤 그런 차원에서 어떤 대화를 원하기 때문에 절대 그 현재 상황에서 더 이상 나아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일정하게 미국을 직접 타격하지 않는 수단으로서 여러 가지 지금 도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26일 날 단거리 미사일, 또 오늘 또 중거리 미사일.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차원에서 현 정부의 노선이 재검토돼야 되는데 하나는 대화 압박 병행. 이것이 실제 가능한가? 가능한가에 대해서 한번 현 정부는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이러한 문제와 관련해서 국내 국민 여러분에 대한 어떤 그 설득. 이것도 이제 한계에 오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실제 현재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제고하는 대국민 설득 내지는 대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상당히 국민적 불안감들이 앞으로 증폭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신문 대 신문입니다. 같은 주제를 다뤘지만 내용은 다른 두 개의 신문 기사를 비교합니다. 오늘 주제는 북한 발사체 번복 논란입니다. 두 개의 기사를 준비했는데요. 하나씩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한국이
레이더로 추적할 때 정찰 위성으로 지켜본 미국. 자, 지금 우리 정부 청와대가 처음에는 방사포 쪽에 무게를 뒀다가 어제 탄도 미사일이라고 번복을 했죠. 그 내용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이 청와대가 당초 발표했던 내용입니다. 현재로서는 개량된 300mm 방사포로 추정되나 정확한 특성과 재현에 대해서는 군 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다. 물론 단선 다뤘지만 방사포 쪽에 좀 무게를 뒀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내용을 보겠습니다. 한미의 초기 평가가 이처럼 포탄과 미사일로 극명하게 달랐던 것은 감시 자산 능력의 차이에서 비롯됐다. 한국군은 북한이 발사한 발사체 정체를 레이더로만 추정했다. 좀 밑에 보죠. 한국군이 레이더로만 추적하고 있을 때 미국은 고해상도 정찰 위성으로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 장면을 영상으로 관측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니까 청와대가 이 분석에 대한 혼란을 좀 가져왔던 이유는 우리가 미국에 비해서 능력이 좀 부족했다.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군요. 자, 옆에 기사 보겠습니다. 이번에 한국일보 기사인데요. 조금 논조가 좀 틀리네요. 방사포라더니 결국 미사일, 청조급함이 혼선을 불렀다. 아까 경향신문 기사는 무능하기 때문에 그랬다는 측면의 포인트가 있었는데 여기는 조급함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북 발사체 판단 오락가락 왜 그럴까 하니까 여기 되어 있습니다. 군은 이틀 지나서 청 발표 뒤집어 그리고 청와대는 왜 이런 발표를 했냐에 대해서 안보실에서 요청한 탓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내용을 조금 더 보죠. 여기 보겠습니다. 북한이 각도를 낮춘 저각 발사로 교란한 측면도 없지 않지만 청와대의 안일한 태도와 조급함이 화를 자초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여기 좀 보겠습니다. 청와대가 당초 북한의 위협을 축소하기 위해 미사일이 아닌 방사포로 단정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미사일은 포와 달리 발사 시험 자체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하는 데다 탄두 중량이 더 무겁기 때문에 파괴력도 훨씬 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최진보 교수님. 예. 두 개의 기사를 비교했는데요. 사실 어제 청와대가 발표 내용을 번복을 한 거에 대해서 한쪽 기사는 이거는 우리 정부, 우리 군 당국이 좀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다. 다른 의도는 없어 보인다 하지만 이쪽 다른 기사는 이거는 청와대가 약간 의도가 있었고 조급함이 좀 깔려 있었다. 완전 다르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이제 첫 번째 기사에 더 힘을 실는데요. 그러니까 능력이 좀 부족했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 이게 안보실에서 문제라고 봐요. 안보실에서 그걸 청와대에 보고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게 예. 300mm 방사포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를 했고 그 보고를 바꿔서 청와대가 공식 발표를 한 건데 예. 이제 안보실은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거예요. 보통 이제 미사일이나 발사포 뭘 발사했을 때는 북한이 예. 그걸 분석하는 방법이 세 가지. 최대 고도가 얼마나 되냐, 예. 비행 거리는 얼마나 되냐, 또 발사 각도는 얼마나 되냐 이런 예. 부분들을 가지고서 분석을 하게 되는데 예. 그 내용으로 분석을 해봤더니 이게 방사포일 가능성이 높다고 안보실에서 분석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탄도미사일의 경우는 최소한의 연로로 최대한의 사거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보통 한 30도에서 45도 각도로 발사를 하게 돼 있는데 그보다 더 낮은 각도로 발사를 했어요. 북한이. 그렇죠. 그러니까 일부러 저각 발사를 했다고 저각 발사를 합니다. 한 거죠. 일부러 그런 거죠. 혼선을 주기 위해서 그랬을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미사일이 아니라는 걸 숨기기 위해서 그랬을 수도 있고 그건 이제 북한의 전략적인 선택이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안보실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분석하다 보니까 이 세 가지 기준으로 보면 지금까지의 전례를 봤을 때 300mm 방사포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을 청와대에 보고를 했고 청와대는 그걸 받아서 안보실에서 분석한 거니까 청와대는 당연히 그걸 신뢰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발표를 한 거지. 지금 뭐 한국일보가 얘기하는 것처럼 뭐 이거를 미사일인데 방사포로 해서 북한과의 관계를 좋게 만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뭔가 좀 축소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기사인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어제 국방부에 가서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발언을 좀 생각해 보세요. 예. 보복 응징을 강하게 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공세적으로 해라 이제는. 예. 이제는 이제 뭐 보호적 우리가 방어적 자세가 아니라 만약에 북한이 서울이나 한국을 공격한 그런 징후가 보일 때는 즉각적으로 개입해서 우리 군 자체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라고 얘기한 걸 보면 북한을 뭐 우리가 좀 뭐 보호한다거나 아니면 북한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했다는 그런 의도는 제가 볼 때는 없다고 보고 이건 순전히 국방부의 능력에 좀 한계가 있고 그래서 어제도 국방부에서 질타를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또 그다음에 안보실의 보고가 잘못돼 올라와서 결국 청와대 입장에서 잘못된
발표를 한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능력 부족 쪽에 좀 무게를 둬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분석을 했습니다. 손수호 변호사께서는 두 개 기사 중에서 어느 쪽에 조금 더 공감이 가세요? 저 역시 좀 먼저 봤던 기사에 조금 더 그러니까 무능한 쪽. 네, 왜냐면은요 청와대에서 발표한 그 문장을 다시 한번 꼼꼼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방사포다라고 단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단언은 하진 않았죠. 단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개량 현재로서는 전제를 여러 가지를 까는데요. 현재로서는 개량된 300mm 방산포로 추정되나 정확한 특성과 재원에 대해서는 군 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다라고 했습니다. 또 그 후에 실제로 정밀 분석을 했고 또 최초에 파악하지 못했던 미군의 그런 정보까지 더해서 결국은 이제 탄도미사일이다라고 발표를 한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단언하고 이렇게 그 속단해서 발표한 것이 아닌데 이게 어떻게 조급함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최영학 교수께 좀 생각이 다르신 것 같아요.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벌써 미국이 이 중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발표를 벌써 한 시점 이후에도 이 논란을 계속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쪽에서 소위 말하는 1번 기사가 맞다 그러면 거기서 그런 전략 자산으로 정밀하게 계산된 그런 이 발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300mm라 했다는 것은 지금 문재인 정부의 그런 대북 정책에 어떤 이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도 흔적도 있다고 봐지는 거죠. 그러면은 북한하고의 대화를 재개하는데 손상이 안 가는 범위 내에서 지금 모든 것이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유엔 유엔 제재 결의에서는 이 미사일을 사용한 모든 발사는 다 제재 대상이고 그러다 보니까 22일 날 미국이 단독으로 자기네 단독 제재를 갖지 않았습니까? 25일 날 일본이 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27일, 8일, 9일 중에는 한국이 단독 제재에 대해서 뭔가를 지금 발표해야 되는 시기인데 이것이 저런 사태가 나오니까 진짜로 좀 더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시려는 그러한 의도에서인지 모르겠으나 타이밍을 놓쳐버린 거죠. 결과적으로 사실 오늘 탄도미사일을 북한이 또 발사함으로써 무위함을 돼버리긴 했지만 그럼 어제 방사포라고 계속 발표를 유지를 하지 왜 번복을 했을까요, 그럼?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정확한 뭐 사진도 나오고 다 이제 위성 사진이 들어오고 이러니까 그럼 뭐 어디서 그거는 팩트로 나와버리니까 할 수 없었죠. 알겠습니다. 차명지 전님. 저는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지금.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이게 의도된 무능인데요. 의도된 무능. 실제 그 우리나라의 군사 체계는 사실상 이 중요한 전략 무기 이런 것들은 사실은 미국이 전담하는 그런 체계로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대통령께서 우리가 왜 이 북한에 비해서 GDP가 45배인데 왜 우리가 제대로 못 막아내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허점이 있는 게 45배 가지고 안 되거든요. 사실은 수백 배가 돼야지만 사실은 그들의 도발에 대해서 체크가 되는데 이제 실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현재 한미 군사 체계는 미국이 인공위성이나 여러 가지 그 중요한 전략 무기들을 전담하고 우리가 거기에 보조적으로 함께 이렇게 협조하는 그런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미군이 그런 전략 무기를 감시망에 의해서 탄도미사일임을 이미 알고 있고 그것을 전해줬을 텐데 그것을 애써 무시하고 우리만의 어떤 그 체계, 감시 체계로 그것을 판단했으니 그러한 상황에서는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금 북한하고 대화를 잘 해야 되는데 기왕이면 이거를 장사포라고 봐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했을 거라고 보고 지금 이러한 것은 앞으로도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께서도 지금 우리 군의 어떤 사실은 대응 능력 이런 것들을 강화하기 위해서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번 계기를 통해서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소위 말하면 독자적인 국방력의 강화 이것이 과연 가능한 길인가? 우리가 북한을 먼저 침투하려면 그것이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방어는 몇백 배의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차원에서 미군을 그렇게 제가 볼 때는 무시하고 그들과의 어떤 교류, 정보 체계 이걸 무시하면 안 되는 거고 안 된다는 것을 이번에 보여준 겁니다. 이게. 알겠습니다. 기사가 갈라지는 것처럼 오늘 나오신 네 분의 패널의 의견도 딱 절반으로 나눠졌군요. 알겠습니다. 이번엔 정치 기사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엔
안봉근 파일 9,308건이다. 청와대가 어제 발표를 했죠. 제2부속실 공유 폴더서 전 정부 박근혜 정부 때 문건이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블랙리스트 등 국정농단 내용이 포함이 됐다 이렇게 됩니다. 여기 좀 자세히 보죠. 문서 발견 장소인 제2부속실은 2014년 말 정윤회 문건 파문으로 비선 실세 의혹이 제기되자 2015년 1월 제1부속실에 흡수되면서 폐지됐고 당시 제2부속실장은 박 전 대통령의 이른바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인 안봉근 전 비서관이었다. 굉장히 의미심장해 보입니다. 이거는 손수호 변호사께서 좀 설명을 해주면 좋겠는데 이게 또 증거 능력, 그러니까 분명히 또 법원에 아마 제출이 되겠죠.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니까. 특히 안봉근 전 비서관이 물론 다른 건으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지만 혹시라도 수사가 확대되는 또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네, 수사 확대의 계기가 분명히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안봉근 전 비서관이라든지 이재만 전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국정농단에 여러 가지 책임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지적이 있었지만 추정만 있었죠. 추정만. 실질적으로 심판대에 오르지는 않았거든요. 그게 과연 제대로 수사를 못했기 때문인지 또는 안 했기 때문인지 아니면 아직까지 제대로 수사를 진행하기 위한 단서가 부족했기 때문인지 또는 그게 전부 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발견된 파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안봉근 전 제2부속실장의 근무 기간과 또 굉장히 또 겹칩니다. 또 내용도 또한 여러 가지 의혹을 하기 충분하거든요. 그렇다면 추가적인 수사가 이루어진다면 이번에는 기소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지금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피고인들이 재판을 받았고 그리고 또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는 중인데요. 여기에 또 추가적인 증거로 제출된 가능성이 있겠고, 그리고 또 조윤선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위증을 제외하고 또 무죄 판결을 선고됐거든요. 그렇다면 항소심에서 이제 검찰이 추가적인 증거 제출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하지만 또 중요한 게 제출만 한다고 다 유죄 증거로 쓸 수 있는 건 아니죠. 바로 증거 능력입니다. 이게 증거 능력이 인정되려면 사실은 가장 간단한 게 있습니다. 이제 수사기관에서 이걸 압수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발견 장소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 그런 조치를 취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추후에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변호인 측에서 이거는 증거 능력 없다라고 충분히 다툴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청와대가 수사기관은 아니지만 그런 문제까지 번지지 않도록 여러 가지 법적인 고민을 한 후에 이런 문건 그리고 파일들을 처리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문서는 아니에요. 컴퓨터 파일이거든요. 그렇죠. 컴퓨터 파일입니다. 네, 더더욱 신중한 그런 접근과 신중한 처리가 필요할 텐데 하지만 청와대 내에도 법률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마도 예전부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을 거듭했고 또 짐작입니다만 수사기관, 특히나 검찰과도 여러 가지 논의를 해서 증거 능력이 인정받는데 문제 없는 방침을 세워놓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최진봉 교수님. 근데 좀 묘한 게 최근에 보면은 청와대에서 발견된 문건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그게 특검이라든가 이제 검찰 쪽에 증거로 제출이 돼서 여러 가지 이제 증거 능력에 대한 이제 판단을 받고 있거든요. 이것도 좀 뭔가 아이러니한 상황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그 만평에서도 봤죠, 저희가. 황교안 그러니까 권한대행이죠. 열심히 봉인해서 보내놨더니 뒤에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다 그거 밑에 숨겨놓거나 놔두고 나간 거 아니겠어요? 이게 컴퓨터 파일 같은 경우도 그대로 지우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발견된 공유 파일에 그대로 존재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일하던 사람들이 컴퓨터를 작동하다가 공유 파일을 발견하고 거기 열어봤더니 이런 자료들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정말 전 정권에 청와대에 근무했던 사람들의 보안의식이나 안보의식이 얼마나 낮았나 하는 부분을 볼 수 있어요. 아니면 또 의도적으로 남겨놨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데 그건 뭐 조사를 해봐야 알겠죠. 의도적으로 남겨놓을 가능성. 뭐 그럴 가능성도 예측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남겨놨는지 아니면 이게 제대로 처리를 안 하고 그냥 급하게 나가면서 그대로 남겨져 있었는지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부분이 생각이 들고요. 무슨 광산도 아니고 캐도 계속 나옵니다. 계속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다행히 이제 18일 날 이게 발견되고 나서 다른 컴퓨터에도 혹시 남아있나 전수조사를 한 것 같아요. 청와대에서. 그랬더니 다행히 이제 이 부분만 발견이 되고 나머지는 없는 것으로 발견이 돼서 발표를 했는데 중요한 건 이제 손 변호사 얘기하셨지만 두 가지 안봉근 전 비서관이 제2부속실의 비서관으로 근무할 당시에 작성됐던 내용들하고 그 내용이 공교롭게도 조윤선 전 장관이 정무수석으로 청와대에 근무했던 기간하고 겹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어제 이제 워낙 논란이 되니까 박지원 대변인이 구체적인 내용은 얘기하지 않았지만 주제만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문학의 블랙리스트 관련된 내용이 있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더 궁금해져요, 사실. 그렇죠. 그렇게 던져놓으니까. 왜냐하면 또 자세히 얘기하면 또 막 야당에서 공격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조윤선 전 장관이 집행유예로 풀려났지만 그 내용을 보면 결국은 블랙리스트에서 본인이 관여하거나 개입하거나 알지 못했다. 이런 내용 때문에 있겠네요. 풀려난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건이 만약 이 파일 중에 조윤선 전 장관이 인지했을 가능성이 증명되는 어떤 자료가 나왔다고 하면 이제 항소심에서 어떤 경우가 나올지 모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라고 하니까 이게 지금 어떤 자료인지 모르지만 이게 특검이나 아니면 검찰의 수사 자료로 넘어가서 또 그게 증거로 채택된다고 하면 조윤선 전 장관이나 김기춘 전 실장에 대한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정치 기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안철수 강한 야당 선언에 여야 분주해진 고차 방정식 셈법이다. 이런 제목이 달려 있군요. 여기 안철수 대표의 사진도 좀 있고 내용을 좀 더 보면요. 안철수 국민의당 신임 대표의 일선 복귀로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다. 왜 술렁이고 있냐 이렇게 내용을 보니 여야는 안 대표가 공식 일정 첫날부터 개헌 필요성을 제기하고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드러내자 겉으로는 덕담을 건네면서도 각자 셈법에 분주한 모습이다. 그러니까 공조를 할 것인가 아니면 안철수 대표와 싸울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여러 가지 계산이 분분하다 이런 기사입니다. 자, 요 옆에 기사도 보죠. 안철수 선명 야당 선언에 지방선거 공조 운때는 한국당. 안철수가 선명 야당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집권 여당이 민주당과는 뭔가 멀어지는 듯한 태도를 취하자 한국당, 보수당입니다. 한국당이 지방선거 우리하고 손잡고 하면 어떨까 이렇게 운을 떼고 있다는 내용을 제목으로 달려 있습니다. 자, 여기도 내용을 좀 보면요. 요건 또 아주 주목되네요.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안철수 부산시장 출마가 바람직하다. 이렇게 새로운 이슈를 제기했네요. 이와 관련해서 안철수 대표의 발언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보겠습니다. 동욕자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상대가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으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경쟁 상대는 우리 내부가 아니라 외부에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당은 항상 깨어있는 야당이 되어야 합니다. 국민 편가르고 민생과 국익에 반하는 일이라면 날선 비판으로 강력히 저지하는 야당이 되어야 합니다. 대표에게 차라리 같은 안 대표의 고향이고 성장지이고 우리 국민의당의 불모지인 부산시장을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얘기도 했습니다. 어떠한 경우도 안철수 대표께서 서울시장이든 부산시장이든 당에서 바란다고 하면은 자기 몸을 던지겠다. 이런 대국민 약속을 하고 대표에 당선됐기 때문에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면 저하고 대표님하고 19%, 99% 이런 크게 소리가 나오는지 이해하겠다 싶었고요. 그다음에 그 대표님 말씀하신 사실 그 일이 저희 지난 두 달 동안 바른정당이 걸어온 길이나 접점이 있기 때문에 맥락이 다 있기 때문에 앞으로 협력할 일이 참 많겠다. 사실 저희는 정치개혁하겠다고 창당하고 이 어려운 길을 가고 있는 거 아마 분들도 잘 아실 거라고 보고 그래서 정치개혁을 위한 길이라면 지금 현재 어느 정당에 소속돼 있느냐를 따지지 않고 누구와도 같이 가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안철수 전 대표와 관해서 서울시장 출마 소리 그동안 꾸준히 나왔는데 이번엔 부산시장 얘기가 나왔네요. 최영하 교수님. 부산시장 출마 가능성. 물론 고향이 부산이긴 한데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크고 잘하고 저기서 젊은 시절에 자기 학문의 도를 닦았고 그리고 부친께서 거기서 병원을 운영하셨고 그러니까 자기 홈그라운드죠. 홈그라운드에서 인정받고 올라오려는 거죠. 지금 어차피 지금 호남 지역의 그런 당세가 약화된 것도 사실이고 저번 때 이제 후보로 갈 때는 75%의 그런 지지율이었습니다만 이번 대표될 때는 고작 51% 정도의 급격히 떨어진 지지율로 됐기 때문에 그러면은 발판을 호남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부산에서 하면 돌풍을 일으켜달라는 거죠. 그럼 서울은 안 되는 건가요, 그럼? 서울은 이제 그러면 부산을
지금 요새 여의도에서 얘기하는 건 다 내년도 지방선거에 모든 것이 맞춰져 있습니다. 정책 공전이 뭐 같이 가자 이거는 다 그때 후보를 내는 거에 모든 것이 맞춰 있기 때문에 서울은 그러면 뭐 오세훈 뭐 전 의원이랑 전 시장이라도 낼 수 있고 이쪽은 또 대구 경북 그러니까 세 가지죠. 서울, 부산, 대구, 경북 세 개를 어떻게 후보를 내느냐가 지금 관심사라고 봐지고요. 거기서 몸을 불살라서 뭔가에 성취를 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달라는 거죠. 그래야만 당이 개혁하고 또다시 안철수 개인으로서의 자산적 가치가 높아지는 그 부분을 보여달라는 것이 박지원 전 대표의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차명진 의원께는 이 질문 드릴게요. 안철수 체제로 들어서는 국민의당, 향후 바른정당 내지는 한국당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손을 잡을 가능성, 이 얘기도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나 이제 그 문제는 아마 제가 볼 때 이번 정기국회에서 현재 야당들의 서로 색깔 검토 내지는 역량 검토가 먼저 아마 이게 암중모색으로 시도가 될 겁니다. 그 과정에서 저기하고는 같이 해볼 필요가 있겠다. 저기하고는 좀 어렵겠다. 이런 것들이 아마 시도가 될 거고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지지자들, 국민들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정당에 대해서 선호도를 표시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 좀 결정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이 지방선거의 어떤 후보연합 이거와 관련해서는 아마 이번에 10월달 정기국회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 그리고 어떤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아주 흥미로운 것은 사실 51%밖에 안 얻었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철수 대표가 등장한 이후 정치판이 좀 이렇게 좀 활력이 있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다른 당들이 막 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안철수 대표의 등장으로 인해서 여당도 긴장하게 되고 또 야당도 긴장하게 되고 거의 상수화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변수 가능성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이 어떤 이합집산에 대해서. 확실히 영향력은 있는 정치인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본인이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겠지만 제2의 안철수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만 안철수 대표의 이제 고민은 방금 이제 우리 교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현재 국민의당의 의원의 대부분은 사실은 민주당과 어떻게 좀 더 가까워질까를 고민했던 호남 출신 의원들이란 말입니다. 그분들과 어떻게 안철수 대표가 서로 이야기를 맞춰 나가느냐 이게 실제 앞으로는 이제 핵심적인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안철수 대표 수락연설, 당대표 수락연설도 그렇고 이후에 회의 때 내놓은 발언을 보면 발언 내용도 강력하지만 그 분위기가 과거와는 달리 굉장히 힘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어서 많이 듣던 얘기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안철수 대표의 최근 발언이 과연 어디서 좀 듣던 건가 비교하실 수 있는 영상을 준비했는데 보겠습니다. When we go into battle, I will be the first to set foot on the field, and I will be the last to step off, and I will leave no one behind. 적진에 제일 먼저 달려갈 것이고 적진에서 제일 나중에 나올 것이며 단 한 명의 동지도 고난 속에 남겨두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비교하고 있으니까 상당히 흡사하네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거 표절한 거 아니냐 그러는데 아마 좋아서 따온 것 같기도 한데 어떤 분은 표절이 아니고 존경의 뜻 다시 담긴 오마주다. 뭐 또 이렇게 주장하는 분이 있어요. 저희가 좀 더 준비했는데 과거 4월입니다. 지난 4월에 안철수 대표가 당시 대선 후보 수락연설을 하는데 그때도 이런 말을 했어요. 안철수 후보의 말이 이럽니다. 이 나라는 진보의 나라도 보수의 나라도 아니다. 국민의 나라다. 이렇게 했는데 과거 2004년 오바마 전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 한 연설에도 진보적 미국도 보수적 미국도 없다. 미국만 있다. 이것도 상당히 유사합니다. 최진보 교수님, 듣고 보니까 글쎄요. 뭐 정치인이 좋은 표현 같았어요. 근데 표절이라고 보긴 하지만 아마 이런 데 굉장히 안철수 대표가 좀
관심이 있어 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뭐 읽었던 책이나 봤던 영화에서 좋은 대사나 좋은 말들을 따와서 사용하는 것 같아요. 뭐 사용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표절 논란을 피하려면 오바마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라고 얘기하든지 모 영화에서 이런 대사가 있었습니다라고 앞에 붙이기만 하면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거든요. 출처를 밝히지 않으면 표절이고요. 출처를 밝히면 오마주입니다. 그러니까요. 뭐 아니 그걸 누가 비판하겠습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얘기했듯이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볼 때 누가 비판할 사람 없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붙이지 않아서 이제 문제가 됐는데 아마 안철수 대표가 책도 많이 읽고 영화도 많이 보니까 아마 거기서 자기가 감명받았던 글들을 뭐 기록해 놓든지 아니면 그걸 뭐 기억하고 있든지 해서 본인이 연설할 때 자주 활용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뭐 저는 뭐 상관없다고 봅니다. 그건 본인이 정치인으로서 존경하는 사람, 또 좋아하는 사람의 말이나 감명 깊게 받았던 얘기들을 본인의 발언이나 아니면 연설에 사용하는 것은 뭐 긍정적으로 볼 측면도 있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표절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디서 인용이 왔는지를 밝히는 것이 나중에 또 괜히 저런 좋은 얘기 해놓고 표절을 하고 또 논란되고 비판받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이 안철수 대표뿐만 아니라 다른 정치인들도 그런 표현을 할 때는 나온 부분이 어딘지를 좀 밝히면 저런 논란은 사라질 걸로 생각이 됩니다. 최영하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뭐 표절이라고 보고요. 아, 표절입니까? 뭐 누굴 얘기했든지 정치인의 표절은요. 저걸 따와서 얘기를 하는 거야 진짜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자기 생각과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정서, 가치, 철학관을 담아서 내야 되거든요. 지금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읽으세요. 대표 후보 수락 연설이거든요. 그러면 자기의 정치 철학이 자기의 글로서 자기의 생각으로서 쭉쭉 나와야 되는데 읽고 계신 부분 저게 표절이죠. 그러니까 남이 거 좋은 것만 따오는 겁니다. 좋으니까. 그다음에 아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 나오는 거 오바마 얘기하는 것 또 요번에 얘기한 것들 다 읽으시거든요. 제발 자기 거로 소화해서 자기 말로 국민이 듣고 싶은 말, 자기가 하고 싶은 말, 국민이 꼭 들어야 될 말을 자기 말로 좀 해주는 정치인 안철수가 되어주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기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얘기인데요. 진화론 부정, 창조과학계 활동 논란 빗자. 박성진 어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독교 신자지만 진화론도 존중한다. 창조과학회는 기독교의 창조론을 좀 믿는 과학자들의 모임이라고 하는데요. 어제 기자실을 찾아가서 이런 해명을 했다고 합니다. 내용을 좀 더 보면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신자로 창조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창조 신앙을 믿는 것이며 개인적으로 창조 과학을 연구한 적도 없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차명진 전 국회의원님. 차명진 국회의원님 얘기를 듣기 전에 이 박성진 후보자의 발언 내용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보겠습니다. 창조론을 믿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창조 신앙을 믿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인권은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정책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잘은 모르겠지만 공부를 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약간 종교 편향 논란인데요. 창조론과 창조신앙이 무슨 차이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계속 정치권에서는 조금 논란이 될 듯합니다. 예, 지금 저도 좀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럽지만 창조과학회는 이제 제가 알고 있기는 성경의 창조편에 나오는 그런 여러 가지 그 이야기들을 하나의 그 기록자에 의한 어떤 은유적 내용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자체를 하나의 팩트로. 그래서 이 실제 이 우주의 연령이 뭐 2000년인가 이렇게 된 것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그 여러 가지 내용들을 구성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좀 저희가 보기에는 과거 코페르니쿠스의 그 지동설 이후에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측면들이 있죠. 그런데 소위 말하면 벤처 장관께서 이런 창조과학회에 포함되어 있으시다니 약간 좀 맞지 않는 느낌도 있긴 해요. 안 맞는 것 같다. 또 혹시 다른 부서면 또 모를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최진봉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분이 갖고 있는 개인적인 신앙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 그렇죠, 종교가 본인이 갖고 있는 종교니까. 그다음에 진화론과 창조론에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진화론이나 창조론이나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이 많은 과학자에서 더 많은 과학자들이 지지하고 그걸 받아들여서 마치 그게 사실인 것처럼 인식되고 있지만 그것도 학자들이 연구하는 진화론이라는 이론 중에 하나예요. 창조론도 창조를 믿는 사람들이 연구하는 연구기관, 연구 이론 중에 하나고. 근데 우리나라 교과서에는 진화론 쪽의 비중이 그렇죠. 나오고 비중이 있지 않나요? 왜냐하면 이제 더 많은 과학자들이 진화론을 더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화론이 진리라고 볼 수는 없어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무슨 말씀이냐면 과학자들이 연구하면서 본인의 과학 연구의 결과들에 대해서 발표하고 논의하고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 창조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론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맞는지 틀린지는 서로 논쟁해 봐야 되겠지만 진화론이 완벽하게 100% 진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럼 창조론도 그 나름대로의 문제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서로가 자기의 연구 분야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을 얘기하는 거지 마치 진화론은 진리고 창조론은 진리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학문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너무 한쪽으로 단정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론은 우리가 뭐 역사 교과서들 아니면 그 학교에서 가르치는 그런 논리지만 또 다른 나라에서는 창조론을 가르치는 데도 많아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하나의 학문적 이론이다. 그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고. 근데 지금 박성진 이 후보자가 얘기했듯이 본인이 진화론을 무시하거나 아니면 부정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본인은 그냥 개인적 신앙으로서 창조론에 대해서 좀 더 가깝게 신뢰하고 있지만 진화론 자체를 부정한다는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저는 이게 큰 문제가 된다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박성진 후보자가 창조론을 믿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지만 그렇다고 또 진화론을 믿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도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뭐 중간적 입장을 취하는 것 같은데 손수호 변호사. 네, 헌법상 종교의 자유가 인정이 되죠. 당연히. 그래서 박성진 후보자 같은 경우, 내정자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어떤 종교를 갖든지 그건 자유입니다. 장관직 수행과 큰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창조론과 창조과학을 구분해야 됩니다. 창조론은 종교적인 거거든요. 하지만 창조과학은 그걸 종교 수준을 넘어서 그게 과학이다. 결국은 그 진화론을 부정하는 근거로 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라고 판단을 하는 게 창조과학이다 이렇게 네,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과거에 미국에서 진화론만 교과서에 실리자 결국은 그 종교계에서 아니다. 창조도 같이 실려야 된다라고 해서 운동을 했던 게 바로 창조과학인데요. 진화론을 부정한다는 점에서 약간의 문제가 있고 또 하나가 과학이 뭐냐라는 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과학이라고 불리기 위해서는 검증 가능해야 됩니다. 증거나 논문이나 재현 등을 통해서 확인 가능하고 옳다 그르다를 판명할 수 있어야 과학이거든요. 그렇지 않다면 이건 과학이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창조론에 대해서 믿는 거 얼마든지 자유입니다. 전 당연히 존중하고 그걸 절대 비난할 수 없고 비난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그거는 종교 수준에서 그쳐야 되는 것이지 그걸 과학의 수준으로 바꾸려고 한다면은 그건 약간 무리가 있는 거 아니냐 생각이 들고 그래서 창조론도 종교 관련된 서적에 실리는 거 얼마든지 좋습니다. 당연히 가능한 것이죠. 하지만 과학 교과서에 같이 실어달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과학계의 반발이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저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짧게. 과학 지금 이 박성진 후보자가 갑자기 토론으로 바뀌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진화론이 100% 증명 가능한 논리가 아니에요. 뭐 잘못 우리가 알고 있는데 과학계에서 진화론이 아베마에서 예를 들면 이런 모든 과정이 100% 답을 갖고 있지 않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뜨거운 주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또 한 명의 논란의 인물에 관한 기사를 좀 다뤄보겠습니다.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인데 어제 국회에서 인사청문회가 열렸거든요. 그런데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한국당 야당입니다. 이유정 좌측기만 있다. 그러니까 좌측, 소위 말해서 진보 쪽 얘기만 듣는다. 이렇게 비판하니까 민주당은 정치적 표현은 자유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해서 공방이 벌어졌다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내용을 보면요. 과거 박주민 의원에게 후원금, 여야는 정치 편향성을 놓고 어제 공방을 벌였다. 그러자 막상 이 후보자는 정치적 고려나 외부 시선에 흔들리지 않겠다라고 각오를 밝혔다고 합니다. 자, 요 관련 기사 하나 더 있는데 보이죠? 자, 이유정 주식 뛰어 재산이 4배로 늘어났다. 그러니까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가 재판관 하지 말고 차라리 워렌 버핏 하라. 워렌 버핏은 주식 투자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보니까 뛰어난 재테크 실력을 분명히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예의가 있지만 수억 단위의 시세 차익을 거뒀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최영하 교수님.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도 끊임없이 논란입니다. 그 정치 편향 그리고 재산 증식 부분에 대해서도 과연 이게 재판관으로서 적합한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저는 뭐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 헌법재판관들 누가 추천을 합니까? 여당에서 3명, 야당에서 3명, 뭐 대통령 뭐 이렇게 벌써 정치적으로 다 이 균형을 맞춰서 지금 넣는 거지 개개인의 그거를 하려고 그러면 어느 정당이든 추천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 과정인데 거기서 정치적 편향성을 따지고 있으면 이거는 뭐 정말로 뭐 문제가 그 근본적인 아주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그 개선이 없기 전에는 그거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는 후보자는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다음에 자기가 뭐 부정한 방법이 아닌 정상적인 방법으로 물론 이게 뭐 비상장주가 뭐 유상증자가 2번 돼서 뭐 운이 좋았는지 하여튼 4배가 뛰었습니다. 근데 이제 남편이 그런 주식을 하셨다 그러고 그게 뭐 불법 아닌다면은 이 자산에 부는 문제도 크게 문제될 수 있는 것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고서 개인적인 어떤 자격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지 마시고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자질을 검토하는 그런 청문회가 돼야 되는데 이것도 좀 개인적인 그런 질문으로 흐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차명진 전 의원께서는 생각이 다르신 것 같은데. 좀 아까 그 이야기에 나온 중에서 아주 중요한 지점이 있었는데 창조론하고 창조과학은 다르거든요. 마찬가지로 어떤 재판관이 어떤 일정하게 정치적 성향을 띤 그런 판결을 했다. 이거하고 그 재판관이 아예 정치적 의사 표현을 대놓고 얘기했다. 이거하고 또 다른 겁니다. 근데 이 이유정 후보 같은 경우에 그 이분의 판결이 그동안 뭐 어땠다. 변호했던 그런 내용들이 어땠다. 이런 것을 문제 삼는 게 아닙니다. 이분이 실제 사실 그 여러 가지 대놓고 왔더니 어떤 정당에 가입만 안 했지 거의 뭐 더한 어떤 정치적 활동을 했단 말씀입니다. 이 경우는 아무리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여당이 임명하거나 야당이 임명하더라도 좀 너무한 거 아닌가라는 것을 우리가 국민적으로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래도 명색이 헌법재판관이면 우리나라에서 최종 심을 하는 데 아닙니까? 그렇죠? 법원보다도 더 중립적이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좀 이분은 사실은 이 자리에는 안 맞죠. 제가 이렇게 보니까 뭐 여러 가지 훌륭한 분인데 이 자리에는 좀 안 맞지 않는가. 그 대통령께서 이분을 다른 쪽에 예를 들어서 뭐 법무부 쪽이나 아니면 뭐 나중에 공천 이런 때 좀 활용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의견이 다른데 이번 다음 기사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군 그 많은 돈 갖고 뭘 했나 의문이다. 어제 국방부의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이렇게 질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국방부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방산비리, 이적행위로 간주해서 엄벌에 처할 것이다. 그리고 정치 편향 제한 군인회 등 정상화 작업을 벌이겠다. 이렇게 국방부 보훈처가 업무 보고를 했습니다. 자, 우리 군 그 많은 돈 갖고 뭘 했나 대통령이 엄청나게 큰 질타를 한 거거든요. 이와 관련된 기사가 또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중고 식기 세척기를 새 것처럼 죽은 쥐까지 있는 채로 군납을 했다. 자, 이런 물건들이 군납에 들어가는군요. 내용을 좀 더 보면요. 군수장교에 뇌물 주고 부당 입찰, 예비역 소령 등 일당 5명이 기소됐다. 그 많은 돈 갖고 뭘 했나? 이런 짓을 했습니다. 아주 이어지는 기사인데요. 최진모 교수님. 이런 상황, 이건 진짜 질타를 안 할 수가 없군요. 당연하죠. 저거는요, 대통령이 작심하고 얘기한 방산비리에 대해서 또 군납비리에 대해서는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또다시 방산비리나 군납비리가 나타나게 되면 장관, 차관, 방위사업청장 3명을 단체로 문책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군에 뿌리 깊게 남아있는 적폐냐 하는 부분들을 대통령이 강하게 질타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게 지금 오늘 기사에도 나왔지만 이것뿐만 아니라 방탄복을 제대로 안 만들어서 군인들이 전쟁 나가서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고 탱크도 제대로 안 만들어가지고 발사하면서 사고도 나고 이런 일들이 방탄복은 방탄이 안 되고요. 탱크는 발사하면 터진답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데는 엄청난 비리가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강력한 의도고 어제 대통령도 그 부분을 명확하게 밝히셨어요. 만약에 또다시 이런 일을 하면 그냥 두지 않겠다고 하는 부분을 밝혔기 때문에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서는 이 방산 비리가 척결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차명진 의원님.
근데 하여튼 저는 방산 비리는 반드시 척결돼야 되고 그 점을 지적하신 건 좋은데 예. 여기서 더 나아가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북한보다 GDP가 45배나 되는데 우리가 예. 북한보다 군 전력이 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얘기 하신 거는 저는 좀 위험하지 않나. 첫째, 이미 이제 대통령께서는 국회의원이나 야당 의원이 아니라 예. 군 통수권자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사기저하를 하셔는 안 되는 거고 또 이게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실제 공격하고 도발하는 쪽과 방어하는 쪽의 그 전력은 상당히 달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전략 무기를 갖고 있는 미군하고 연합하는 것이 바로 우리 전략 증강의 중요한 어떤 관건이 되는 거지. 이게 그냥 방산비리 없앤다고 무슨 우리가 그 도발을 막아낼 수 있다. 이건 상당한 비약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연예계 소식입니다. 박진 아나운서가 전합니다.